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독일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들입니다. 왕복거리가 1만 1600km 또는 7200마일이므로 아메리카 폭격기의 범위는 엄청나게 커야 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B-17 플라잉 포트리스의 3배 이상입니다. 그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즉 많은 폭탄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 폭격기가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 루프트바페 최고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그는 한 연설에서 인용하면서 나는 마침내 바다 건너의 오만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폭격기를 가지게 되어 매우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이븐 프랭클린 500 대통령의 점점 더 개입주의적인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 그것의 오만함, 강력하고 부유하며 실질적으로 공격에 대해 취약하지 않은 미국은 제3 제국의 비뚤어진 요구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링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1941년 여름의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환희와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1942 년 4월에는 공중에서 소련에 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폭격기에 대한 33페이지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나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전쟁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미국의 동부를 불태우려는 것입니다. 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의 기지 설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치 폭격기는 미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파괴의 최대 6.5톤의 페이로드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격기 제출은 독일의 산업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주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으며 실험적인 중량 폭격기 개발의 무기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브레멘에 기반을 둔 항공기 제조업체 포크울프가 제출한 디자인 TA400는 전쟁 중 가장 진보적이고 복잡한 디자인 중 하나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국제성이 있었습니다. 엔진은 독일에서 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디자인은 프랑스 파리 기술자들이 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구성 요소의 건설 계약은 독일 회사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회사에게도 수여되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개발을 가속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프로토타입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미국의 중량급 폭격기에서 많은 개척적인 디자인 특징을 가져올 것이며 그 중에는 압축된 승무원 구획과 꼬리 터렛이 압축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 손상 위험이 낮아지고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비행기 몸체 주변에는 원격 제어 터렛이 장착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많았습니다. MG-151 대포 10기가 비행기 주변의 다양한 지점에 위치해 있어 모든 가능한 접근을 커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TA400은 특히 멋진 모습의 사중 장착 꼬리 포탑이 장착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MG-131 기관총 4개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와 함께 사용된 포탑총은 짧지만 화려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의 중형 및 대형 폭격기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포탑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강력한 방어 무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고 독일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하늘에 나타났을 때 전투기 조종사들은 격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전투기에 주목을 받는 이런 대형 느린 폭격기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총을 뾰족하게 내밀고 밀집된 형태로 날아가면서 접근하는 모든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발사할 기회가 오기 전에 공기가 총알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운반하는 페이로드에 대해 말하자면 포케울프 TA400은 실제로 작동하며 고폭탄이나 소위탄을 80톤을 운반할 수 있고 6,000마일 이상을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협력한 비행기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서슈미트 배 264의 백업 디자인으로 시작하여 더 적은 재료와 노동력이 필요했던 이 비행기는 독일 항공부가 1943년 10월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럼 다음 제안인 앞서 언급한 메서시밋 미 264는 어떨까요? 그것이 뉴욕시티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전체 금속 고위기는 실제로 진주만 공격과 독일이 미국에 선전 포고하기 전에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메리카 폭격기에 대한 사양이 공개되기 전에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강력한 14기통 BMW 801GS 엔진 6개가 장착된 비행기가 탄생했다. 순항 속도가 시속 349km/이고 범위가 15,000km인 미 26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부족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왕복하는 단일 비행 중에 6,000kg의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Mi-26은 미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수 있습니다. 매-26에 탑재된 방어 무기와 함께 이 중량 폭격기는 8명의 승무원들이 가능한 한 편안하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숨쉬기 쉽도록 추가 산소를 포함하고 비행 중에 잠을 청할 수 있는 2층 침대를 갖추고 심지어는 승무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핫플레이트가 완비된 작은 갤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Me-264를 곧바로 고급 제트로 착각하지는 않겠지만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매우 실질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4K 월프 TA402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비용에도 불구하고 메서시미트 MME264는 대량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1944년 아홉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한 대의 미국 폭격기가 있었고 그것은 디자인 경쟁에서 우승하고 대량 생산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하늘을 검게 만들고 뉴욕시에 죽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점커스 JU-390였습니다. 이는 가장 신비로운 제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존하는 비행기 사진 계획이 가장 적습니다. 4엔진 장거리 운송 해상 순찰 폭격기인 JU-290을 기반으로 JU-390은 추가적인 내부 날개 세그먼트, 퓨즈라지의 연장, 그리고 다른 한 쌍의 엔진을 추가하여 총 엔진 수를 6개로 늘렸습니다. 두 비행기의 디자인 유사성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데사우 융커스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었고 1943년 10월부터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항공부는 이 비행기의 성능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들 중 26대를 주문하였고 이로써 아메리카 폭격기 입찰 과정이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의 공중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이가 33, 5m이며 공대지 레이더와 MG-151 대포 5개를 갖춘 이 비행기는 독일에서 생산된 가장 큰 중량 폭격기였을 것이며 6톤 이상의 폭탄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진과 존재하는 사진들은 390이 아니라 4엔진의 주 290입니다. 그 이유는 나치 계획자들이 주 390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2개의 프로토타입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매우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메리카 폭격기와 같은 공격 무기에는 자원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나치는 이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 않은 적군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유지하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내부에서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것이 더 나아졌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불안감이 듭니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와 그들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1940년대에 나치는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미 그것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고는 멀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잠재적인 파괴의 파도의 증거와 구현체입니다. 그것은 곧 미국 해안에 충돌하고 나치의 공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미국 폭격기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 일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뉴욕이 주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뉴욕에 대한 공중 공격의 영향은 막대했을 것입니다. 맨해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약 700만의 인구를 가진 뉴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초고층 건물은 가장 높았고 아파트는 가장 밀집되어 있었으며 산업적인 출력은 무례했습니다. 전략 폭격은 밀집되고 가치 있는 목표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뉴욕에 사용되었다면 말이죠. 독일의 대규모 폭격기 공습, 각기 약 6톤의 폭탄을 싣고 있었던 것들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단 한밤에 맨해튼의 고층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 같은 건물들이 주변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화염 폭탄의 사용으로 도시의 전체 구역이 취약해졌으며 브루클린과 브롱크스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폭풍이 도시를 휩쓸면서 파괴된 거리가 검게 타버리고 텅 비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활동의 중심지이며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과 뉴저지 항구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선박시설인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는 미국 폭격기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었고 아마도 수백 톤의 무기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배들이 항구로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로 가득 찬 갑판은 폭탄과 도시 화재로부터 탈출하려는 절망에 찬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미국 제조 무기와 미국 병력의 잠재적인 홍수에 직면해 있던 나치 지도부가 보복 수단을 찾기 위해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붕괴하는 고층 건물들의 생각과 뉴욕의 파괴는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승리를 더 잘 나타내는 이미지는 자유의 여신상이 나치의 무거운 폭격기의 파도에 반항하면서 뒤에는 뉴욕이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 폭격기가 공격의 위협을 통해 적어도 중립을 보장하거나 또는 국가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폭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격은 분명히 이미 인기 있는 논쟁 뒤에 또 다른 강력한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1930년대에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면 그 논리는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비행기 디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메리카 폭격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작업은 독일이 전쟁을 선언한 후에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마지막 이론을 남깁니다. 아메리카 폭격기의 목표는 미국 도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뉴욕시티 위에 폭격기로 미국의 주목을 돌리면서 연방정부는 공기 방어, 폭탄 보호소 그리고 대피를 준비하는 데 바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 갈등에 사용되었을 산업력과 인력은 영국을 방어하고 프랑스를 해방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폭격기는 전쟁의 진행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된 아메리카 폭격기 자체만큼이나 매력적입니다. 독일은 이미 1000마일에 이르는 동부 전선에서 소비에트 연방과 싸우면서 그들의 산업 능력, 인력,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한 전쟁을 이기기 위해 충분한 탱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새로 선언한 전쟁을 위한 헤비 폭격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나치 지휘관들은 아메리카 폭격기가 미국 도시 상공을 높이 날아다니며 죽음과 파괴를 퍼붓는 것을 공상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꿈이었습니다. 현실은 독일 도시들이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들의 연속적인 공격으로 폭격당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었고 미국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치는 대형 폭격기를 만드는 경쟁에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포케불프 TA400, ME64, JU390. 이들 모두 대륙간 파괴력을 가진 효과적인 비행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디자인하는 데 들인 모든 노력, 새 부품 생산을 조직하는 비용이 많은 과정,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비행 테스트를 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느 것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노력과 비교해 보십시오. 영국 측에서는 7, 300대의 아보 로랑카스터 폭격기, 6, 0대의 할리팩스 폭격기, 그리고 2, 300대의 쇼트 스털링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놀랍게도 12,700대의 B1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 18,000대의 B24가 있었습니다. 총 4,000대의 B29 슈퍼 포트리스 폭격기가 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여기 있습니다. 공중전에 대해서는 나치 독일이 결국에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폭격기 프로그램은 나치 지휘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지만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허사가 되었지만 그 존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행기의 디자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치는 싸움 없이 내려가지 않았고 미국의 동해안은 거의 런던과 바르샤바에서 본 것과 같은 대량 폭격 공습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폭격기가 유명하지 않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폭격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